그 표준정규 분포와 관련돼서 이제 신뢰도와 유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유의 수준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할 때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가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가설과 대안가설. 영가설은 차이가 없다, 또 효과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 대안가설은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 영향이 있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기초 수준에서는 통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대부분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게 주로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가설을 기각을 한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유의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의 수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칠판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배웠던 영가설과 대안가설을 쫙 생각해보면요, 영가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효과가 없다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결정이에요. correct. 바로 신뢰도 부분에 관여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영가설이 사실이에요. 즉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학점의 차이가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리젝을 시켜버린 거예요.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에요.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우리는 보통 뭘로 표기하냐면 알파로 표기합니다. 알파로 표기를 하고 그걸 이름을 뭐를 부여했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알파 유의 수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입 2 에러, 일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종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사실일 수 있어요.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나타나는 학점의 차이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통계 어떻게 통계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원래 전체 집단,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다 일일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수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거를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하려고 모았던 그 데이터가 어떠한 그 형태로 돼 있는지에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평균 차이를, 학점의 차이를 잘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뽑은 표본에 의해서 봤더니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가설이 false 의미하냐면 대안가설이에요. 걸 의미합니다. 영가설이 false, 잘못됐다라는 것은 대안가설, HA로 표기되는 대안가설이 사실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대안가설이 사실이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도 대안가설을 채택을 해야만 돼요. 대안가설이 사실이니까 대안가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건 올바른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영가설이 지금 false로 나왔습니다. 영가설이 틀렸어요. 영가설이 틀렸으면 리젝을 시켜야 돼요. 리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영가설이 틀렸는데 그걸 리젝을 시켰으면 그건 맞는 결정이에요. 맞는 결정이에요. 그걸 보통 통계로 뭐라고 그러냐면 1 베타라고 얘기를 하고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저 파워는 다시 이따 돌아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영가설이 false, 틀렸으면은,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영가설이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accept하면 안 돼요. 리젝을 시켜야지. 리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타입 2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걸 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가설이 사실인데 영가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젝, 기각시키는 거를 알파,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안가설이 사실인데 대안가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젝되는 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베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태티스컬 파워라고 해서 바로 반복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저 유의 수준은 얼마 자세히 보시면 이 알파가 어떤 걸 의미하면 제1종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에요. 제1종 오류가 나타날 확률입니다. 즉 영가설이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기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범위입니다. 세우는 거 그건 임의예요. 임의대로 뭘로 세우냐면 보통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통계 프로그램 SPSS, R, SAS, 파이썬 뭐 나중에 배우게 될 뭐 N+라든지 기타 모든 통계 프로그램은요. 이 유의 수준을 뭘로 잡냐면 0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 둘 셋 넷.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유의 수준이 0.05다. 즉 영가설이 사실인데 내가 그거를 기각을 시키겠다. 잘못된 결정이지만 5% 수준에서는 오케이 해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의 수준 말고 유의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P-value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 통계를 배울 때 저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어떤 거냐면 유의 수준은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리기 전에 미리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우리 5%로 합시다. 딱 합의를 본 겁니다.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손댈 거 아닙니다. 일단 설정이 됐어요. 기준을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통계 프로그램을 쓰겠죠. 뭐 SPSS라든지 기타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씁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쓰면은 거기서 통계 프로그램이 막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하나 딱 하고 내줘요. 결과를 하나 내줍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P-value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 하면 유의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나타내주는 유의 확률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영가설이 나타날 확률이에요. 영가설이 나타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의 수준에서 0.05를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막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유의 확률이 만약에 0.0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의 영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영가설, P-value, 즉 영가설을 기각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만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운 영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타날 확률이기 때문에 영가설이 나타날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고 그러냐면 엄밀히 P-value, 즉 유의 확률은 우리가 세운 영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기각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운 영가설이 나타날 확률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해서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설을 기각시키겠다라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유의 확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기각됐던 게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채택됐던 게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게 바로 옆에 있는 하워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 자료를 잘 수집을 하고 잘 분석이 됐다면 어차피 통계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를 했는데 서울에서 나타난 결과와 뭐 부산에서 나타난 결과, 인천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결과를 어떻게 믿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나 좋은 통계는 반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타난 현상은 부산에서도 나타나고요. 광주에서도 나타나고 뭐 저기 멀리 강원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 명확한 과학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인문, 사회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100% 일어나진 않아요. 어느 정도 80%, 90%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인문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100% 일어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우리가 어떤 실험실 세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복 가능성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반복 가능성.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가지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나중에 공부를 하셔서 대학원을 가신다거나 혹시 뭐 교수님들 프로젝트에 인발부돼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첫 번째 닥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경비를 생각했을 때 도대체 사례 수를 얼마만큼 모아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통계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거나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제 통계를 막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지금은 제가 뭐 나중에 천서에 다루겠지만 요 알파 수준하고 요 반복 가능성하고 나중에 다루게 될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 요 세 개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적정한 사례수가 몇 명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례수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뢰도와 유의 수준 하면서 왜 이 표를 설명하냐면 저 지금 나타난 화면을 보시면 유의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의 수준 알파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연가설이 사실인데 리젝트, 기각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5%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의 수준 5%, 이 부분에 뭔가가 온다. 그러면 연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대안가설이 채택되는 거야. 반대로 이 5% 밖으로 커진다. 보면 이 면적 5%, 10%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을 보시면 여기는 넓고 여기는 작죠. 그러면 요 면적이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고 이쪽은 면적을 뺐으니까 45%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기준을 세웠습니다. 유의 수준이란 기준을 세웠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이 딱 주는 게 뭐냐면 유의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유의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의 확률이 이 설정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 5%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안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5% 면적을 넘어갔다. 요 면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기각 이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가설이 기각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본 질문이 이걸 거예요. 그러면 유의 수준을 왜 5%로 했느냐? 0.0으로 했느냐? 이거는 나중에 혹시 통계를 하게 되면은 배우게 될 건데요. 피셔라는 학자와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피어슨이라는 학자는 원래 0.1%, 0.2%, 0.3%, 뭐 5%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걸 다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이 피셔라는 학자가 뭔가 논문을 쓸 때마다 이 피어슨이라는 학자를 자꾸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어슨이 제시한 거를 약간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5%, 10%, 15% 이렇게 크게 듬성듬성 봅시다 라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계에서 0.05, 0.10, 뭐 0.20 이렇게 크게 나누는 이유는 피셔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죠. 0.01, 0.02, 0.05에서 이제 크게 나누는 거는 뭐 피셔와 피어슨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왜 0.05로 했느냐? 0.10도 있는데, 0.20도 있는데. 이 이유는요. 컴퓨터 발달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통계의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초창기에 90년대만 해도요.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거의 드물었어요. 보통 메인프레임이라고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데 뒤에 가면은 막 펀치카드 집어넣고 돌리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쉽게 돌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의 수준이 0.10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떤 수업이라든지 대해서 만약에 학술 논문을 보는 기회가 있다면 보시잖아요. 거기에는 유의 수준의 결과를 보통 0.10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많이 퍼지게 되고 많이 쓰면서 이 유의 수준의 기준을 0.10에서 0.05로 서서히 바꿔요. 그래서 오늘날 인문사회 쪽에선 대부분 0.05로 쓰고요. 5%, 0.5로 쓰고 약학 계열 있잖아요. 간호, 의학, 보건 이쪽에서는 0.10으로 씁니다. 0.01로 써요. 자, 1%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다루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기존에 증명된 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약을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기준을 넓게 잡으면 안 되고 좁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의학 계열, 간호, 뭐 의학, 보건 이쪽에서는 임상 이쪽에서는 여전히 그 유의 수준을 0.01 즉 1%로 아주 그 민감하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5% 얘기했지만 유의 수준이 5%라면은 여기 한쪽 면적에 전부 다 5%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알파 나누기 2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의 면적을 여기 2.5%, 여기 2.5%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가설과 대안가설에 그게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영가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가 없다. 이게 영가설이에요. 그럼 대안가설은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있다라는 건 뭐냐? 뭘 포함하고 있냐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점이 높을 수도 있고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점이 높을 수도 있어요.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의 면적을 이쪽에다 나누고 이쪽에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5%, 2.5%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G밸류는 이 표준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1, 2, 3 이렇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갔으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0.25, 2.5%일 때 딱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의 Z값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의 Z값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Z값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각치 또는 임계치, 영어로는 critical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요. 양측 검증이라고 이거를 양측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의 수준 5%를 양으로 나눴다. 보시면 유의 수준이 0.05예요. 이걸 2로 나누면 0.025, 0.025. 이걸 비율로 따지면 2.5%, 2.5%. 이때가 만나는 Z값의 값은 1.96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1.965예요.
1.965예요. 그래서 여기서 1 빼기 0.9하면 이 부분. 이 부분은 신뢰 구간 부분이에요. 즉 영가설이 사실이고 영가설을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더니 통계 데이터를 모아서 막 돌렸어요. 돌렸더니 통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그 영가설이 나타나는 확률이 0.0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요 영역보다 훨씬 작게 나타납니다.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을 기각을 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대안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요 기각치가 아까 여기서 위 슬라이드 보면 1.96이에요. 그럼 여기가 1.96인데 Z값은 아까 말한 듯이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P밸류가 여기일 때의 기각 Z값은 앞에 있는 요 기각값, 임계치값 1.96보다는 커요.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보다는 요 P밸류의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 면적, 분홍색 면적, 유의수준의 면적보다는 이 P밸류의 면적이 작아야 되고요. 이 임계치 1.96이라는 이 임계치의 값보다는 이 P밸류의 값이 딱 나타내는 요때의 값, 요때의 Z값은 1.96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그러면 영가설이 기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Z값을 어떻게 보느냐, Z값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 거기에 맞물려서 뭐를 볼 거냐면 양측 검증일 때와 단측 검증일 때가